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1610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해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의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움직임,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짜보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지난달 2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현재 20% 가까이 무섭게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해보고요. 프리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 개선 업종들을 살펴봅니다. 네, 이성계 나비 효과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공개하죠.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귀리와 소맥 등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곡물들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귀리 같은 경우는 6% 상승을 했고요.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소맥도 7.58% 상승을 했고 지금도 상승하고요. 옥수수도 한 6.7%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 명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아마도 유로존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어떤 투자가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되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예금 보장에 대한 것이 이제 협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협의에서 실패가 났을 경우, 특히 그 메르켈 총리는 이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금 공동 보증이라든가 ESM을 통한 뭐 은행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수를 굽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생각하고 혹시 모를 대공황 같은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심슨이라는 분도 지금은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황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시장에 많은 투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귀리나 소맥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작년 9월에 최고점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얼마나 시장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나타내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가 미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곡물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은 이 투자가들이 갈 수 있는 돈이 없다,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곡물 가격이 작년 8월 이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시장은 큰 충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22의 그 역할을 강화해주고 그다음에 예금을 공동으로 보증을 해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메르켈이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마무리를 못 해놓으면 자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정치에서도 계속해서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부분을 다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마도 이 곡물에서 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곡물 가격이 먼저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의 문제는 좀 크게 번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가, 위험자산 더 많이 빠지고 거기에 투자했던 돈들은 다시 곡물이라든가 원자재 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EU 정상회담을 바짝 앞두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EU 정상회담인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위기들을 풀 수 있는 정말 반짝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것도 실망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 또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지금 그 EU 정상회담은 참 많이 했죠. 참 많이 했는데 결과가 참 미진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시장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시장이 아까 심슨이란 분이 말씀하신 대공황이라면 긴축이 맞죠. 긴축을 하는 게 버티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 경기 부양 쪽으로 돈을 좀 많이 풀어서 오히려 돈으로 시장을 막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이렇게 되면 자산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유가가 지금 80불 밑으로 내려온 걸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문제는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독일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만들어 놓고 보니 잘못하면 자기들이 지분을 최고로 많아서 유로존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으려니까 이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독일을 빼놓고 그 EU에서 원하는 것은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올랑드 대통령이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합의를 본 거, 지난주 금요일 합의 본 거는 GDP, 유로존의 GDP 국내 총선의 1%를 사용해서 약 190조를 사용해서 성장 정책을 피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동맹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재정 동맹에 대해서는 메르켈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공동 예금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공동 예금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이런 계획을 많이 생겼더라도 일단 불난 집을 어떻게 해요? 불을 꺼줘야 되죠. 불이 난 집을 불을 꺼주려면 일단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국채를 사주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ESM하고 EFSF 가용자원 7,500억을 이용해서 국채를 사서 일단 국채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좋은데 이건 또 반대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것은 이제 ECB 역할론에 대한 부분인데 ECB도 역시 그것도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만큼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독일은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맨날 말은 하지만 결과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스페인 7%까지 갔다 왔고 스페인이 이번에 EU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로 봤을 때 이번에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스페인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탈리아도 10년 국채금리가 7%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까지 정상회담은 다 그냥 지나간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새로운 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지점이 맞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ECB에서도 그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필요한 담보에는 신용등급을 트리플 B로 낮춰줬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음 달 5일날 LTRO를 풀 때 돈을 지난번에 못 가져갔던 은행들도 받아갈 수 있게끔 그 유도를 해놓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럼 결국 다음 통화 정책회의에서는 ECB의 역할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 역할이라는 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유로존이 이번에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거고 그것을 ECB가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1차적으로 EFSF나 ESM을 통해서 국채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하나나 아니면 공동 예금 보장 정도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되죠. 조금 더 뭐 강수로 써줘서 22 역할까지만 풀어준다면 시장은 폭발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깔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못 가는 이유는 상승 모멘텀의 재료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걸려갖고 유동성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이번 주 28일 날은 정말 시장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쏟아져 부여 있고요. 또 조지 소로스도 이번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파국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예금 보장이라든가 EFSF의 ESM 가용자원을 사용해서 채권을 사주는지 거기에 대한 의결을 확실히 하는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예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상회의에서 상정될 초안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초안 중에서 최소한의 것만큼이라도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시장에 나온 매도 물량이 48만 8천 주 거의 지금 오늘 2만 4천 주가 하면 거의 50만 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려고 작정을 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면은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선물의 이익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의도적인 하락을 유도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은 거의 초토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피해가는 게 사실 좀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2007년도에도 삼성전자가 못 가고 오히려 차화정이 가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과정에서 이익 실현을 일시적인 선물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매도를 했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야간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을 1,000개 정도 매수를 해서 일단 시장의 수급을 바꿔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위치에서는 1,770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유로존 문제가 약간 해결 국면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틈타서 일시적인 이익 실현으로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을 심하다 매수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수력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미국의 11,870 무너지기까지 계속 버텨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빠지고 선물에 많이 내리고 있지만 재미있게도 화학주들은 어저께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기가 화학으로 정유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을 그쪽으로 쏟아주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시작된다면 화학 업종에서 상승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차별화된 종목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눌리는 모습이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화학업종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일단 뭐 밤새이 스페인이 뉴욕 증시가 마감한 후 이제 은행이 이제 신용 등급이 28개 은행이 강등을 당했죠. 결국에는 핵심은 지금 스페인 결국 은행권 자본화 확충과 그리스가 새로운 긴축 재정을 유로존 트로이카랑 이제 합의를 다시 조율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결국엔 그런 자금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조건이 계속 독일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유로 본드라든지 어쨌든 그런 입장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28일, 29일 예정이 돼 있는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금일 코스피 좀 어저께 좀 선방한 먼저 선매도로 많이 떨어진 모습 때문에 오늘은 좀 약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6포인트 빠진 1819포인트를 좀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좀 더 덜 빠진 0.6포인트 빠진 483.8포인트를 기록 중인데 역시 코스닥 지수에서는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거래소 특징적인 게요. 일단 통신 업종이 좀 많이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방어주의 역할을 일단 오늘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지만 자문사랑 기관 쪽에서 특히 자문사 쪽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그래도 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락문화 업종 결국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들 SM 오늘 예림당 CJEM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흐름이 계속 괜찮은 모습인데 결국 게임주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코스닥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고요. 기관의 수급은 외국인보다 상당히 어떤 돈의 역할이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몰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생각보다 강세를 많이 이어나가는 흐름이 계속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외국인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일단 현물 쪽에서 매수하는 걸로 보였었는데요. 사실 매수는 아니었습니다. 다 바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 창고 매도 양쪽에 좀 많은데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엔 자문사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결국 외국인과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프로그램 물량 가지고 어저께 3전을 3,500을 던지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지수를. 오늘도 3전 가지고 지수 장난치는 거 우리에게 일도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삼성전자 시가 추정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계속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올리고 내리고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놀아도 지수의 상방 하방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상당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런 어떤 컨트롤 상당히 포지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샀나 하면서 아침에 좀 매도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사고 있습니다. 현물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안 사고 있지만 선물 3천억 많이 사고 있고요. 아무래도 콜옵션도 좀 많이 삽니다. 이 정도면 많이 하락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포지션 외국인의 선물 현물 보면은 아직은 살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 우리는 올려야 산다. 왜냐하면 기간 지난주 금요일 어제 선물 쪽에서 상방 쪽을 많이 베팅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올리지 못하면 어저께 제가 노스콘 나온다고 했죠. 올려보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물 거래는 미진한 속에서 역시 선물 쪽은 그래도 상방 쪽으로 계속 힘을 쓰는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결과가는 좀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안하신다면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도 요새 들어서 좀 전략보다 팩트 위주로 좀 전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팩트 하나 좀 추가적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브릭스라는 나라 있죠. 신흥국이죠. 통화 가치가 급락 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세계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신흥국의 통화 가치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단순히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서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히 신흥국이 지금 안 좋다. 그 전이가 결국 선진국 말고도 신흥국으로도 많이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밤사이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 아까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 내용은 이겁니다. 유럽에서 지금 공동 예금 보장 결국 유로뱅크 유럽연합은행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ECB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면은 결국엔 유로존 위기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들 유로 재무장관 회의나 계속 요구를 하는 바인데 독일 메르켈 총리는 반대가 계속 입장을 강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포지션이 결국에는 리스크 노출되는 게 30% 이상 결국에 3분의 1 이상을 리스크를 본인 국가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사실 독일이 혼자 떠안기에는 상당히 독일의 입장에서는 난처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채권자라고 하면 거의 독일, 프랑스가 될 건데요. 독일이 가장 주된 채권자가 될 거고요. 채무자는 뭐 지금 그리스, 스페인 여러 가지 그리고 계속 지금 계속 다른 국가들까지 전이된다면 채무자는 늘어나게 되겠죠. 채권자는 하나인데 채무자가 걸고 늘어나게 하면 채무자는 지금 배째라 정식 결국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 결국엔 채권자가 이렇게 그냥 기죽이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정상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얘기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반발 매수세로 지금 7,000원 정도 상승 중인데 사실 차트 모양만 보면은 차트 잘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헤드앤숄더로 좌측 어깨에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었다가 기술적으로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평선 200일선이 지금 109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내려가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발 매수세 나오는지만 거래량이 없고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너지면은 240일 이평선 104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 초반까지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삼전 지금 가격적인 매력 사실 있긴 있습니다. 실적 대비. 그렇지만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가격에서 어떤 몰빵 투자 한 번에 투자하시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좀 싸다는 거는 외국인 지분이 작년 대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지분이 49.99%에서 49.54%까지 많이 낮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팔 만큼은 팔았다.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팔진 않고 공매도를 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쇼커버가 결국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살 거면은 실적이 되는 어쨌든 삼성전자를 노리시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장의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역시 선물 한매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2천억 가까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은 보실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베이시스에 의해서 조절되는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웹더독 현상이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선물만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외국인의 한매수 많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바닥 찍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제 금요일 오늘에서 누적으로 지금 4만 개라고 제가 좀 자막을 보내드렸지만 4만 5천 개 정도 이렇게 되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만 5천 개면은요 금액으로 5조 가까이 됩니다. 완벽한 하방 포지션을 외국인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정상회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번에 월말 6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기관 쪽에서 조금 일어나면서 기술적 자율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금화 시키시지 않으면은 조금이라기보단 좀 더 추가 하락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화 꼭 만약에 윈도우 드레싱이나 이런 효과 나오면 일단 시켜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오늘 채권자 채무자 힘겨루기 그리고 국내는 외국인 개인 플러스 알파 기간 싸움이라고 이렇게 자막이 아마 나갔을 텐데요. 우리의 자세는 결국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은 싸움이 구경을 옆에서 하고 말릴 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끝난 뒤에 일단 진입을 하고 모든 해결을 하자 이겁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이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한매수 들어오고 유로존 이번 주까지 보시고 어떤 특단의 대책 20일에서 없으면 7월 초에 분명히 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망, 현금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개인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볼까요? 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반등 시에 대형주 분할 매도 항상 비슷한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고요. 박소영 대리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주목하자, 신용훈 연구원은 1800포인트의 지지력을 테스트하자, 최희용 대리 기계적인 손절매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손절매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신 거겠죠. 김도영 대표는 1800포인트 초반 지지 시에 저가 매수에 나서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IT 업종의 분할 매도를, 박소영 대리는 61선 돌파를 넘보는 개별주를 매매하자, 신용원 연구원 항공업종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최희용 대리 정유와 화학 낙폭 과대 시에 분할 매수하자, 김도영 대표는 산업 스마트 기기 관련주 눌림목에서 매수를 고려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보증권의 김소영 대리 박소영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혼조세에 다닌데요. 코스피는 지금 10% 사이에서 좀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 코스피에서는 외인의 매도세가 보이고 있고요.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며칠간의 외인의 선물순 매도세가 컸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인의 선물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장도간의 전체적인 업종이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하락 갭을 메꿔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상승이 눈에 띄는 업종은 통신업, 의료정례,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현재 1700 후반에서 1900 초반 사이에서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코스피 전 저점까지는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 방송 자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880선 이하에서는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우량주 종목을 분할 매수하셔서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61선 돌파를 넘보는 개별주 매매 등을 말씀하셨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네, 현재는 지금 지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5% 이상의 강한 상승을 찾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오히려 개별 종목들이 10% 이상의 상승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의 메리트가 지금 최우선의 이유로 꼽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1선을 돌파하고 61선 돌파를 넘보고 있는 개별주 매매를 하시면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꼽아본 종목으로는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유진로봇은 캐릭터 왕구, 지능형 로봇을 개발 제조하는 전문 업체이고요. 최근 로봇 산업 시장의 활성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실적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서비스 로봇 업계로는 최초로 연간 수출 실적이 500만 달러를 돌파하였고요. 그 실적 증대 이유로는 청소 로봇의 해외 수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국내 유치원 2,000여 곳에 보급된 유아 교육용 매출 증대가 실적에 기여를 좀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복지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동과 노인복지 양쪽에서 모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유진로봇의 매출 비중으로는 청소나 유아교육 등 이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이고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케어 로봇 또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매출 기여에 한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바닥권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21선을 지지사와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61선까지는 단기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 3,000원대에서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보고 있고 목표가 손절가 모두 짧게 3,100원, 2,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유진로봇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소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12월 결산법인 5개 중 4개사가 외화 부채가 외화 자산보다 많아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율 상승 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고가를 기록한 이후 주가는 20% 가까이 빠진 상태인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7월 초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형마트와 소비자는 반기는 반면 소상인들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상장사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환율이 1% 오르면 순이익은 2% 이상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상장협에서 그 조사한 결과 645개사를 조사했더니 그 환율 민감도가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그 외화 자산보다는 외화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43조 원 수준인데요. 한 개 회사의 평균이 676억 원입니다. 그래서 통화별로는 US 달러가 이제 순 외화 부채 36조 원으로 가장 크고 또 환율 변하는 거에 따라 순이익도 변하는 그 민감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1% 상승할 때 순이익이 2.1%씩 감소한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 그리고 외화 부채가 많은 회사가 유리한데요. 특히 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줄어드는 면 때문에 줄어드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즉 원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그 외화 자산이 많은 회사가 유리한 국면이 됩니다. 최근 외환 움직임에 대해 아주 민감한 시즌입니다. 특히 유로 달러 환율을 두고 이제 유로 위기에 경중의 시금석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7월 초 ECB에서 금리 조정 회의를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들이 시장 예상대로 된다면은 최근 미국 달러가 강세 국면이었는데
이 계기로 이제 약세로 반전될 것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미국 달러가 약세로 반전이 된다면 그 외화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 유리하게 되는데요. 외화 부채가 많은 회사는 대한항공,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현대제철, S-오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4% 급락을 채우기에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죠. 오늘 반등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하락세가 굉장히 급했다가 오늘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은 그 2분기 영업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79.35% 증가한 6조 7천억 원이다. 매출액 추정치는 같은 해 기간보다 27.36% 늘은 50조 2천억 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적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는 이제 그 첫 번째가 반도체 가격이 그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그리고 갤럭시 S3 판매를 앞두고 갤럭시 S2의 판매가 부진했을 것이다라는 예상.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돼서 IT 판매가 적었을 것이다라는 예상인데요. 그 최근에는 삼성전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삼성전자에서는 그 2분기 판매량하고 매출 영업이익 모두 1분기를 능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갤럭시 S3도 900만 대가 이제 생산이 밀릴 만큼 그 높은 그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서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삼성전자의 그 예상 총 영업이익이 25조에서 28조 원 수준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67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 싸다고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우려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선물 대거 매도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글로벌 은행들의 그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그 투자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일회성 매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어느덧 올해 2분기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슬슬 실적으로 관심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느 업종이 이번 어닝 시즌에서 주목을 받게 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그 2분기, 3분기 들어서 가장 그 영업이익률이 크게 변할 업종은 그 운수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들의 그 영업들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 변화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IT나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좋지만 그 최근에 들어서 화장품이나 음식료 같은 이제 필수 소비재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이제 기계 업종인데요. 기계 업종은 이제 FTA 미국하고 EU의 그 FTA로 인한 수혜로 인해서 그 판매 시장이 넓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또 영업 그 관세가 없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업종보다는 어떤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실적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 규제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소상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반면 대형마트 주가에는 모처럼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를 둘러싼 호재와 악재 함께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대형마트 주말에 그 야간 영업을 금지한 이제 송파구하고 강동구의 조례가 위법하다고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을 이제 아주 길게 그 호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이 영업 규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상의 어떤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소송들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소송들에 의해서 다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그 영업 규제가 되는 쪽이 이제 풀리거나 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5월 이제 둘째, 넷째 일요일 날 그 대형마트 휴무 비중이 55%였고요. 6월 10일에는 65%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좀 늦어지겠지만 연말에는 90% 이상의 그 대형마트들이 휴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박미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소식 알아봅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다시 또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데요.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동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4% 하락한 2215.50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 기조를 이끌면서 2200선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형성됐던 2012년도 1월 달에 형성됐던 22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 좀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축 우려는 꾸준히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월부터 4월까지 대외 투자는 전년 대비 72.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에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해외 투자에 대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의 경제 성장률 또한 중요하지만 해외 쪽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하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 둔화가 2008년 대비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최악의 국면은 아니라는 피치의 보고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 경제 둔화 우려가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보고서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외국계 보고서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중국에 대해서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월 신규 대출 규모는 1조 위안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자금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22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한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분석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사회 변화를 읽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성규의 나비효과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증시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사회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 흐름을 읽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좋은 기업을 골라서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우려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증시에 대한 어떤 돌파구는 도대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역시나 그에 따른 어떤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속되는 이제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고 그것에 대한 돌파구는 정말 없는 것인가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도 한번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그냥 증시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건 투자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뭐 활황이라든지 불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계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황기가 있으면 당연히 불황기도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 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마저도 최근에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체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 투자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전체적인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뿐만이 아니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상품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시장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산업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허리띠를 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도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역시나 허리띠를 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됐을 때는 역시나 그 악순환,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반복에 좀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향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기가 지났을 때 결국에 다시 한번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화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모바일 산업의 산업 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테고요. 일단 그 모바일 산업 성장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전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바로 이제 종편입니다. 이제 종편 부분이 시행되게 되면서 각 방송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채널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광고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그렇게 돼서 말 그대로 방송사들의 수입성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또 영향을 끼쳤던 게 아무래도 경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방송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투자할 만한 여건도 안 주어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물론 단가는 싸졌을 수 있겠지만 방송 광고에 대해서 기업들이 효율성 자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 산업이 약간은 좀 위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런던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개최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수익이 조금씩은 뭐 이렇게 나오곤 있지만 전체적으로 광고 시장에 대한 어떤 위축성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그 모바일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이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다가 온라인 매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존 광고에서 방송 광고라든지 신문 광고에서 다시 한번 이 모바일 광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각 기업들이 그만큼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이라든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각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관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 중에서도 광고 지출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기업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판관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포커스 같은 경우는 첫째로 기업들이 줄여야 할 어떤 부분들을 줄여가야 하느냐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일단 기업의 그 수익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R&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그쪽으로 많이 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 원가를 감소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 조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매출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업들이 수익성 제고 전략을 그런 부분을 들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물론 연구개발 쪽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구조 조정도 일종의 판관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인건비도 거기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관비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광고 수익을, 광고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약간은 그 효율성이 좋은 부분들로, 그러니까 매출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다든지 판관비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전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케팅 전략 극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불황을 돌파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에이블 CNC라는 기업이었죠.
미샤라는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굉장히 잘 돌파를 해냈었는데 그 당시 보게 되면 SK2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제품을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공병만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제품을 줄게. 그러고서 사람들이 그걸 한번 써보게 되고 그런 써보는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을 다시 한번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출혈이 있더라 하더라도 마케팅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업이 수익성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별 한번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매출 원가율의 감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감소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자재,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매출 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국제 상품 가격이 하락세가 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상품 가격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원가 부담은 해소가 됩니다. 원가 부담은 해소가 되지만 문제는 완제품 판매에서 그 완제품도 당연히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폭이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 총이익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가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재고 자산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덤핑 처리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기업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판관비의 비율이 급격한 증가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들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판관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정비 자체를 그렇게 내놓는 걸 수도 있지만 시장이 회복했을 때 말 그대로 그렇게 많이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판관비를 많이 쏟아부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 지배력을 갑작스럽게 확대하게 되면서 경기 활황기에는 굉장한 매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향후에 우리가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반대로 감소하는데 시장 지배력이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제가 오늘 포커스를 잡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말 그대로 공짜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바일 산업 그리고 모바일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판관비 효율성 극대화 전략에 있어서 사실 이 모바일 광고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고객 타겟팅이라는 거 저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지만 어플리케이션 쓰는 사용자에 따라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바로 모바일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고객 타겟팅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좀 몰리는 경향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비용 절감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 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점차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의류, 백화점 등 여러분들 아마 저도 이제 쓰고 있지만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의류라든지 특히나 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크게 빨리 선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류, 백화점 등도 소비 개선에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익 개선이 빠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점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저번 시간하고 좀 겹치는 것은 있지만 바로 그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모바일 광고에 집중하고 자기네 그 비용에 대한 효율성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게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좀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모바일 광고 산업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다음이 차세대의 말 그대로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NHN도 좋은 기업이고 모바일 광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지배력은 다음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게 되면 말 그대로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편안한 투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 좀 오락가락한데요. 힘내시고 오후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